네, 안녕하세요.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현미입니다. 1997년, 여러분들은 1997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 1부에서는 한국인이라면 잊을 수 없는 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IMF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를 할 때 1997년 전, 1997년 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 뭐 장안에 좀 화제가 되는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97년을 재조명하는 그런 뭐 흐름들이 좀 있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 갖고 가고 있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오버랩되는지도 좀 파악하면서 잊지 못할 97년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굉장히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보셨어요? 저 이번 주말에 보려고.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뭐 픽션, 논픽션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걸 막는, 그러니까 부도를 막는 팀, 또 네. 부도 날 것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또 투자 뭐 그런 팀. 그 외국 뭐 뱅상카셀이라고 그 유명한 외국 배우도 그렇죠. 와서 없고 네, 그다음에 역할하고. 그 특별 대책 뭐 반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데 네.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얘기들을 몇 개 먼저 좀 해드리면요. 네. 사실 그때요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YS한테. 네. 한국 경제 좀 안 좋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IMF 총재가 깡두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깡두시 이제 하면은 뭐 11월 22일 후에 온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또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근데 이런 정황을 다 아시는 게 그때 공지에 계셨다고, 청와대에 그렇죠. 계셨다고 해서 이렇게 다 아시는 건가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도 네. 나중에 알고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또 YS 대통령과 같이 네. 뭐 어떤 이 국정 운영하는데 뭐 미간 말찍이나 하여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때는 진짜로 IMF만 나오면 그냥 우리는 입을 봉쇄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게 절대로 재현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서 그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깡두 씨도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보다 미국에 네. 재무차관이 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 특별 대책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팀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어떤 이 진행을 했던 팀들에서 그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 어떤 금융적으로 또 이런 부도가 날 것에 배팅을 하는 그런 플랫이 나오는데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하면 공매도니까. 네. 그래서 근데 과연 우리가 부도라는 얘기를 쓰는 게 정확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반반입니다. 용어가 확실하게 딱 다시 정해져야 된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네, 저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대외 지금 불능이 된 거죠. 모라토리엄이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 단기 부채를 갚지 못해서 난 뭐 일종의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가 뭐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조금의 도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뭐 국가 부도라고 하기에는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잘 또 그 이후에 2001년도 8월 23일 날 또 그날 또 뭐 대단했죠. 195억 달러의 이 IMF 구제 금융 전액을 상환하는 그런 또 뭐 정확하게 몇 월? 8월이죠. 2001년 8월 23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때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저 기억납니다. 금모기부터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금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정말 그랬어요. 우리 앵커도 그러면 뭐 돌반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돌반지 하나도 없고요.
저는 또 국민이 이제 정말. 그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같이 커플 반지처럼 금으로 한 것도 그때 이제 다 해서 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네. 국가를 다시 뭐 재건했다. 뭐 그것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다시 원상태로 오고 역시 대한민국은요. 네. 위기에는 이 관군보다는 위기에 강하다. 민간 의용군이 다 네.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근무무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요,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그 금을 갖고서 또 뭐 기업들 금융권을 부채를 많이 갚았죠. 뭐 일단은 우리 급하게 이제 그걸로 금을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했고 또 그 금을 또 뒤로 빼돌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걸로도 뒤로 뭐 빼돌려서 뭘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뭐 차액을 남겨 먹든지 뭘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저로서는 생각나는 이 장면이 1997년 11월 22일 대통령 YS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30년간 이룩해놓은 경제 발전을 세계가 다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어서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엄청나게 송구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11월 22일 날 이 담화를 발표하시는데요. YS 서거일이 11월 22일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되게 참 기분이 소름이 돋아요. 소름 저는요. 돋죠. 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21일 날 경제부총리 새로 그때 이제 박근 경제부총리가 IMF에 간다 그랬지만 이제 뭐 그 다음날 대통령이 바로 나와서 네.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국치일이라는 12월 3일 날 네. 깡듯이랑 임창열 부총리가 이제 사인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IMF에 이제 관제에 이제 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쭉 일련의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재미난 것들은 왜 몰랐느냐죠. 왜 몰랐느냐. 국민들은 왜 몰랐느냐. 뭐 그렇죠. 이게 뭐 오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이 정도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가 왔으면 알았을 텐데 왜 몰랐느냐. 어머님은 혹시 그때 아셨나요? 아유 저는 뭐 이 징조는 몰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안 좋다 그러는데 일단은 잘 아시지만 그해 초에 한보 철강이 부돌나죠.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컸어요. 5조짜리예요. 5조짜리. 그다음에 7월 달에 기아가 10조. 당시 기아는 우리나라 재계서의 8위였어요. 거기가 부도가 나면서 징후가 막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7월 2일 날 태극 바투아, 그다음에 8월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것들이 막 폭락을 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 10월 23일 날 우리가 믿었던 홍콩 증시가 대폭락이 되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 증시가 10월 24일 날 아주 또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됐죠. 그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10월 28일 날 보고서 제목도 안 잊어먹어요. Get out of Korea right now.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달에 한 1조가 빠지는 그런 이제 뭐 진짜 앞뒤 정신이 없었죠. 극단적인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몰랐느냐, 뭐 보고를 안 했느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상해합니다. 근데 윤진식 당시 금융비서관이 보고한 날이 11월 12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최초로 보고자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하지 단편적으로는 계속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월 10일 날 홍재영 뭐 전 뭐 부총리라든가 이경식 한은 총재 뭐 이런 분들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금융 쪽으로 외화 보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경상 환율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통화를 해요. 네. 하고서 11월 12일 날 이제 윤진식 부장님이 진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을 걸고 가서 각하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 22일 날 뭐 이제 뭐
IMF 가는 거를 결정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날짜는 사실 11월 14일 날 네. YS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가야지, 안 그러면 나라가 가는 게 아니면 IMF 쪽으로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는 게 아니면 어떤 옵션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다른 받지 나라에서 않고서는. 그때 이제 이런 얘기했어. 우방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섣부르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IMF라는 부분이 사실 이 대주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은 IMF를 통해서 도와줄게.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어두웠다고 보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이제 바꿉니다. 그게 11월 19일이에요. 네. 그것도 왜 우리 사람 바꾸려 그러면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뭐 보고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 과정 없이 네. 당시에 강경식 부총리가 이 금융 안정화 대책을 갖고 오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와요. 네. 근데 면전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만 쉬라. 거기서 통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임창열 당시 네, 통상자원부 장관을 이제 뭐 네. 부총리로 이제 올리죠. 근데 네. 이제 임창열 이제 장관 당시 이제 부총리가 되신 분은 IMF 근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넘어가는데 좀 많이 도움은 됐죠. 그래서 사실은 21일 날 구제금융 신청을 이제 임창열 신임 네.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고 22일 날 대통령이 이제 가고 23일 날부터 이제 실무진이 돌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일 네. 경제국치일인 이제 뭐 서명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갔는데 당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거요? 그 해에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며칠 상관이 아니잖아요. 네. 한 달 상관인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스탠스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IMF에서 YS나 현재 이 내각들의 이런 사인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 3명에게 사인을 다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권이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 뭐 하면서 또 이제 하고 우리나라의 서울은행하고 제일은행 그건 폐쇄하고 뭐 종금사 12개 폐쇄하고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제 주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IMF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사실 IMF는 사실 우리나라에 뭘 보고 왔냐면 금융시장 개방 네. 플러스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해서 IMF가 이 전체 그 실사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재벌 해체를 근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인데 너무나 효율적인 거예요. 당시에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몸집이 큰 것은 아니지만 네. 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놀랄 정도의 성장률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뭐 수년 전에 일본한테 당하고 있었거든요. 뭐 미쓰비시니 거기 재벌들한테.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도 이거 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확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목표. 사실 IMF가 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그래서 뭐 세계 뭐 천사 같은 웃음을 웃고 가면서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견제하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네. 당시에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쌍둥이 적자였어요. 재정과 무역 적자였는데 그것을 격파하기 위한 사실 미국의 천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세계화입니다. 네. 뭐 그 세계화를 지금 갖고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많이 컸네. 뭐 이제 이것들을 많이 했죠 IMF가. 그래서 사실 지금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게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세계화, IMF
이런 부분으로 가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뭘 갖고 가요? 국가보호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재무부를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뭐 써놓은 슬로건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기 비슷한 점이 때문에 정말 많네요. 지금 뭐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근데 전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이번에 녹화 때문에도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지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IMF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이다.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저는 근본적인.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렸죠. 그때 네. 특위가 해갖고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론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었다는 게 이제 뭐 공식적인 그렇게 생각을 얘기고요. 하세요, 고모님들? 뭐 이 사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YS한테 제일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10월달, 11월달에는 있었어요. 얼마만큼. 그때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한 점.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조금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건데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부자 클럽에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외환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는 여행 자유화 가서 뭐 달러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엄청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96년 7년에 네. 한 해 평균 해외 여행 경비가 80억 달러예요. 네.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깝죠. 그렇죠. 거기다가 수입을 그러니까 이제 이 뭐예요? 석유 수입만 200억 불. 네. 음식 수입만 100억 불어치. 음식 쓰레기가 100억 불어치가 나오는 거야. 흥청망청 우리가 또 너무나 부자가 됐다는 그런 기분에 썼던 것 같고요. 97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 차가 1000만 대가 넘거든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영화 국가의 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은 취업을 해줘서 이제 그 대기업에 이제 입사한 네. 직원들한테 취업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회사에서 돈을 주기도 그러니까요.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정말이네요. 네, 그래서 금리도 잡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씁니다. 쓰고 정말 경제 호황이었네요. 당시에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레포라는 레버러지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종금사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신흥국의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채권은 이제 채권이라는 담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서 담보로 했는데 신흥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트화라든가 루피아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거기서 주저앉기 시작하고요. 당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IMF나 뭐 IBL 등 이제 국제기관들에서 외환 보유고가 한 38억 불에서 40억 불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런 큰 뭐 오는 파도들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38억에서 40. 예, 사실 근데 40억 불. 97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156억 달러는 단기 일시 유통 자금이 종금세로 풀려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환의 이 뭐 사실 말하는 이제 고갈이 일어나면서 나는데 사실 외환 보유고조차도 우리가 정확히 그때 몰랐어요. 네. 그리고 외환 부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뭐 1040억 불이 외환 부채였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1600억이 넘었었어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외환 부채 외환 부채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뭐 진짜 뭐 거의 제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라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이제 좀 갖다 쓸 수 있는 뭐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등골이 막 이렇게 저려오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유행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경제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문제 없다.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나쁜 거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간다. 당시에 이제 이 강경식 부총리가 YS 눈밖에 나죠. 신뢰를 얻는데 왜 그랬냐면은 9월 달에요. 전국 순회 일주를 다닙니다. 이 강경식 총리가. 그래갖고 그 당시 했던 게 열린 경제로 가자. 그다음에 가기 위한 국가과제에서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세요. 각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한국 펀더멘탈 좋다.
그래갖고 사실은 10월 달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10월 달에 강경식 부총리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대통령이.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YS가 아주 유명하죠. 한가한 소리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정책 당국의 뭐 최총수가 경제 탑이 그런 얘기들을 뭐 하고 다니는 것에 사실은 이제 YS가 굉장히 이제 놀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뭐 대통령이 진짜 그 뭐 구중궁궐에서 아무런 정보를 못 얻는 것 같지만 그때 루트로 다 듣고 있었어요. 좀 위험하다. 그리고 한은에서도 사실 당시에 그 청문회 때 보니까 7차례 이런 외환 위기에 대한 경고들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보고서들을 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할 때 YS가 또 뭐 10월 말 이때쯤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경부에 기재부죠. 당시는 기재부에 니네 이쪽 라인에서 직접 명령을 내릴 테니까 내 얘기 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네. 일단 강경식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안 갖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11월 아까 말씀드린 22일 뭐 이런 넘어가는 이제 과정들을 쭉 겪게 되고요. 네. 근데 IMF가 아주 뭐 실사단을 데리고 가서 속속히 다 뒤집니다. 우리나라를. 네. 김정은이 제일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IMF에서 돈을 받고 싶은데 IMF는 무조건 실사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안을 드는 게 싫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자기 뭐 완전히 빨개 벗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하고서 이제 실사가 이제 끝나고서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개방, 노동시장 개혁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을 쭉 놓으면서 이제 합의가 돼서 12월 3일 날 하고 그러자마자 56억 불을 쏴줍니다. 연내. 네. 그리고 300억 불 규모의 이제 전체 이제 금융 구제를 해주기 위한 금융을 일으키겠다. 이제 그런 약속들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다 안 썼죠. 195억. 우리 금 팔아서 맞아요. 하고 네. 정말 이악 물고 했죠. 그러는 과정을 이제 YS의 바톤을 넘어보는 DJ 대통령이 네. 잘 진두지휘를 하고 사실 이제 좀 억울한 게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뺏어 갖고 여기다 넣고 막 그 정리 구조조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는 사실 그게 시장 자유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같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30대 기업 중에 7개가 그때 부도가 났었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YS를 참 뭐 저는 이제 모셨기 때문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은 네. 진짜로 뭐 금융 실명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 뭐 등등을 잘 이루어지는데 네. 마지막에 그런 어떤 IMF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평가절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 이제 뭐 긴 얘기를 했지만 YS 책임이냐 DJ 책임이냐 네. 두 분 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신 그런 지도자로 저는 뭐 평가를 내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네. 게 그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약간 그때 IMF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IMF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비교해 보면 당시에 이제 외환 위기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6.7%까지 가는데 네. 지금 올해 벌써 3%대에서 2.5%뭐 전망이 나오는 거 보면 경제 네. 성장률이 확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업자도 정말 그때 그렇죠. IMF 이후로도 지금 정말 많은 숫자라고 하고 또 리라와도 얼마 전에 폭락하고 그런 것들이 실업률은요. 네. 당시 2.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9%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좀 심한 깜빡깜빡하죠. 수준 아닌가요? 지금.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뭐 경상수지 이런 것들은 뭐 네. 괜찮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우리나라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이 네.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이 AA 뭐 거기서 쭉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네. 떨어지는 순간 IMF와 비슷한 이제 네. 영향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경제 상황 그렇게 뭐 이 IMF 때보다 낫다 그럴 수도 없고요. 네. 사실 6대 지표
IMF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설비 투자 없죠. 뭐 고용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쁘죠. 네. 그리고 뭐 신규 투자하는 거라든가 물가 뭐 이런 등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뭐 진짜로 뭐 위험하다는 표현이 또 싫게 들리실 분들 많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은 켜져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경제 좋다, 경제 뭐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 낸다. 뭐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가면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우리 펀더멘탈 네. 좋다. 가자 열린 경제로. 네. 그런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진짜로 바깥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걸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일한 자세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당시에 청문회에서 결론을 내린 게 네. 10월부터만 예? 당신은 이제 11월 말에 이제 이 사건들이 터지면 10월부터만 대비를 했으면 IMF 안 갔다는 거죠. 그래도 뭐 여야 의원들을 다 합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가장 네. 컸던 그런 원인이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사실 10월, 11월에 아까 이 외환 환율 방어 뭐 등 그다음에 외자 뭐 이 채무 갚는 것 등에서 118억 불이 2달 동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냥 정신이 없이 흘러간 거죠.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IMF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IMF가 지난 지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때 그 시절 상기시키면서 우리 더 깨어있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IMF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 1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그럼 이제 IMF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과정, 네. 그다음에 IMF가 어떤 식의 조건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산업적으로 어떻게 네. 격파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IMF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네. 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뭐 시리즈로 한번 IMF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뭐 네.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IMF 못다한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1부에 더 이어지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 풍수와 명당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근데 우리가 뜬금없이 네. 풍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왜냐하면 되게 관심 많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네. 무슨 과학적인 얘기 하는데 네. 사실 풍수가 따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다음에 풍수는 최고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만약 터가 안 좋다고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직원들이 잡생각을 갖고 사고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건 심리거든요. 네. 근데 심리, 사람의 인성 감지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4차 산업혁명 잘할 것 같아요. 이거를 딱딱 해서 근데 보세요. 땅이라는 데에다가 무슨 가치, 그다음에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융복합 시켜놓은 게 풍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뭐 대통령 때 얘기하던 그런 창조 경제 네. 그 근본이고 네. 지금 말하는 혁신 성장,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것처럼 뭐 좋은 예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 풍수 얘기가 뭐 우리가 그냥 뭐 재미로 듣는 것보다는 네. 그런 데서 우리 국민의 사실 저력과 네. 포텐셜을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풍수가 한낱 어떤 옛날엔 뭐 풍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폄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또는 어떤 산업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예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진짜로 뭐 이 술 먹고 노래하기 좋아한다는 게 결국은 이어져서 한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 풍수를 말씀을 드린 게 이 풍수가 항상 이 건강, 네.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뭐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제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네. 한 해 잘 정비하시고 내년에 진짜 대박 터지는 명당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네. 길라잡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풍수라는 주제를 뭐 엉뚱한 주제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수의 이 정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풍수,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장풍득수. 그래서 줄임말인가요? 네,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 그래서 뭐 배산임수는 아시잖아요. 뒤에 네.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론으로 되는데 아니 장풍득수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무조건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춥거나 바람 나면 몸 시리고 이래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 몸에 뭐 70%가 물이듯이 물이 네. 그 근처에서 네. 건강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기본이 인간 중심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과거에 우리 풍수쟁이였지만 지금은 네. 풍수학과가 있어요. 그쵸. 학자, 학문적 체계를 지금 갖춰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 학과가 생길 정도라는 거는 돈이 되니까. 돈도 되고 그쵸. 어떤 이 가치관, 거 학문이랑 항상 가치관이 있었는데 네.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더라 저렇더라 보다는 이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굉장히 근접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외국에 여행 다니보면은 아니 그냥 돌산 위에 네. 성이 하나 뻗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딴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네. 공주가 어떻게 되고 뭐 왕비가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실 융복하게 창조 경제, 새로운 혁신 성장에 또 밑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현존하는 이 뭐 세계 지도자 중에 네. 가장 풍수를 뭐 이 귀히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현존하는 경제인이 아니면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 네. 정치인은 고모님? 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는 풍수에 아주 뭐 사실은 원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그런 것들을 풍수라는 게 동양적인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렇죠. 뭐 근데 40~50년 전에 벌써 네. 미국에도 펑스웨이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유행을 탔죠. 그래서 이 풍수에 이제 뭐 요새 G20 하느라고 아르헨티나에 모시는데 거기 모이신 분 중에 풍수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트럼프가 다 비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풍수를 굉장히 믿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가 봐요. 뭐 네. 그러니까 자기 심리 아까 말씀드린 심리 그런 네. 어떤 이 융복합적인 그런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 네. 자기 별장이 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잖아요. 네. 거기는 이름부터가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풍수에서 그쵸. 돈이잖아요. 네. 돈이 모인다는데 자기 별장 딱 지어놓고 등등.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이것들이 재미있고 또 어떤 이 부가가치 생성에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재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예. 또 재벌들은 또 특별한 곳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이게 다 그런 풍수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통계죠, 통계. 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배산임수라든가 네. 뭐 이런데 사실 네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큰 부자가 된다는 네 거예요. 가지요. 예, 사옥터가 좋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조상의 묘토 여기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예, 거주지. 그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곳, 생각. 이게 네 사박자가 잘 맞아야지 이제 어렵네요.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맞으려 그러면. 그렇네요. 그래서 그 뭐 한간에 나온 이제 책들 보면은 네. 뭐
부자들의 어떤 풍수 이런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이거예요. 네 가지를 봐서 그래서 뭐 누구는 조상의 묘터를 잘 못 썼느니 뭐 하는데 자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는 얘기를 듣거나 뭐 자기가 하면은 그때부터 심지어 위축이 오는 거예요. 야 여기에 조상님들 모시면은 집안이 뭐 세세손손 뭐 정승이 나오거나 재벌이 나온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제 자기가 생기가 돌아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학적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재산 가치의 어떤 이 구실로 쓸 수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옥에는 양기가 왕성하대요. 양기가 그리고 집에 살고 있는 집에는 항상 선명한 하나의 음기가 지나가더래요. 음기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양의 조화라는 네. 거죠. 이게 그래서 나가서는 이지만 음기라는 게 또 뭐 나쁜 음기가 아니라 그러면 차분하고 집에 와서 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게 공통점으로 지금 나온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데서 안 살아봐서 제가 재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뭐 굉장히 양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터를 얘기한다 보니까 뭐 듣고 나면 다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네 가지의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재벌이 누가 있나요? 지금 10대 재벌은 거의 이제 뭐 정말요? 갖췄다고 갖췄다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당 사옥이 몇 군데 네. 아시는 데 있죠. 태평양 삼성 네. 본관 거긴 유명한 데죠.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간대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제 이 뭐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이 현대차에서 산 삼성동 강남 쪽 예, 삼성동. 거기는 이 배선임수에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명당 중에 명당이랍니다. 서울 지도를 잘 보시면요. 네. 거기가 우리 서울이 전체가 비둘기 모양이에요. 네. 근데 거기 목젖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 삼성인데 정몽구 999999 또 그렇게 비둘기가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령이 이제 동쪽인데 거기는 네. 물이 있죠. 네. 동쪽에 그다음에 백호가 이제 서쪽인데 거기는 큰 길이 영동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 주작 남쪽에는 네. 연못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무 북쪽에는 언덕이 있는 그런 거를 아주 잘 갖춘 곳이 거기라고 지금 그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송국에 있는 이 서쪽 구로는 어떤가요? 구로 거기 보실 때. 여기 이제 제가 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네. 일단은 구로가 이제 앞에 강이 크게 뛰는데 네. 뒤에 산이 없죠. 그러니까 산은 없네요. 굉장히 뭐 사람의 유통량이 많은데 구로도 어떤 데서 보면은 물이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물이 나가는 데가 안 보이면 그거는 굉장히 이 재물로는 운이 좋은 그런 뭐 사옥터가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구로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네. 이 뭐 형상을 띠는 걸로 봐서 네. 여기도 뭐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명당을 얘기했으면 이제 흉지도 얘기해야죠. 네.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서울역 앞에 네. 옛날에 대우 빌딩 서울역은 좀 느낌이 뭔가 좀 싸하세요. 싸한 느낌이. 근데 거기는 그냥 통계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대우가 망했죠. 그러네요. STX 망해서 나갔죠. 그러네요. CJ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지금 그런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거기를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뒷목이 뻐근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이 최근에 지어진 롯데월드 네. 여기는 반궁수라고 해서 옛날에 그 누에 이 꽃이 치고 그런 이제 양재마던데 네. 거기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뭐 사실 말들을 했어요. 삼성동이랑 뭐 잠실 롯데월드 쪽은 거의 같은 곳 아닌가요? 명당이 요거 딱 요만큼이래요. 조금 안 되고 그 옆에 빗나가면 안 되고 사실 삼성의 서초동 사옥 네. 거기도 이 뭐 청계산의 기운이 거기서 막혀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서초동 사옥으로 옮기고 나서 네.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죠. 네. 안기부 엑스파일, 그다음에 김용철 변호사 그 폭로 사건, 그 다음에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또 뭐 반도체가 잘 됐고 막 네. 구름처럼 일하는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네. 그래서 사실 이건희 회장도 이 풍수 굉장히 뭐 잘 보시는 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벌 총수들이 만나는 일반인들, 뭐 직원들 말고 네. 일반인들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풍수 지리가. 풍수. 그래서 항상 뭐 여기 갈 때는 어떻고 저긴 갈 때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저기 63빌딩 여기서 뭐 보이는 63빌딩 보면 거기가 이 바람이 굉장히 바람을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가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표지석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런데 그 표지석이 없을 때 최순영 회장이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 거기도 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데가 저기 용산에 옛날 국제그룹 거기도 뭐 별로 안 좋게들 네. 나가시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뭐 잘 된다는 데가 하이티의 청담동 사업. 네. 거기서 좋아요. 네. 거기는 뭐 굉장히 이 풍수학자들이 뭐 정교한 이론을 하는데 뭐 청계산에서 내려온 이것이 이 뭐 한남 정맥이라는 것이 네. 통해서 그게 저기 강화도 만이산 첨성당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딱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운이 좋다. 뭐 한남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뭐 등등.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것이 진실이건 뭐 거짓이건 간에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회사 가고 싶고 네. 그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인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어떤 재벌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 몰려서 살죠. 그다음에 다 성북구 모아밀려서. 아니면 한남동 뭐 끼리끼리. 자른 뭐 근데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자체가 지금 청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든요. 네. 청계천이. 그다음에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네. 그다음에 뒤에 뭐 아시죠? 뭐 인왕산부터 저쪽 뭐 남산으로 쭉 해서 서울 자체가 명당입니다. 서울 자체가 돈을 좀 좋은 버는 곳에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또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면은 네. 뭐 다 부자들 다 뭐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성북동, 한남동, 뭐 가해동, 그다음에 뭐 평창동 등등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성북동하고 한남동이 이제 5대5 정도의 비율로 네. 이게 이제 안착이 되고 있고 뭐 한남동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죠. 뭐 이재용부터 해서 그쵸. 등등 뭐 등등이 거기서 사는데 이제 성북동을 뭐 이 완사 명월형이란가 뭐 그리고 일단은 한남동은 근계 포란형이라 그래서 뭐 형태가 있는데 네.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 한남동이 근계 포란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럼 어떤 뜻인가요? 아니, 처음 그러니까 들어본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이 그물은 황금 닭이 네. 달걀을 품고 있는 형이야. 근계 포란형이거든요. 네. 완사 명월형은 뭔가요? 아니 뭐 그것도 이제 그런 달이 떠 있는데 그거를 뭐 하고 이제 근데 보세요. 한남동하고 바로 조금 지나간데 여기 근계 포란형이에요. 그럼 땅값이 여기가 무지 30%에서 50%가 비싼 거예요. 네. 아무런 적이 없는. 그게 이게 없는데. 창조 경제예요. 그러네요, 네. 정말. 다른 게 창조 경제 아니에요.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 넣어서 어떤 지식의 가치를 넣는 부분, 뭐 풍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써야 되고 사실 이제 이건희 이제 회장이 가장 네. 이제 우리가 뭐 재벌 중에 어떤 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한남동 뭐 지금 사시는 데는 삼성병원이지만 네. 거기가 재물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쌓이고 네. 이건희 회장의 저택이 한남동 정중앙입니다. 가장 좋은 곳에 사시는 한남동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데 그 안에서도 정중앙이고 뭐 지금 현재 빅3라고 하는 재벌 빅3는 다 한남동에 사시니까 네. 그런 거여서 한남동도 괜히 단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뭐 앞에 바다 있고 뒤에 바다라 그죠 한강이 있고 뒤에 이제 그 남산이 버티고 있으니까 배선임수죠. 그리고 한남동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것만 보여요. 나가는 건 안 보여요. 제가 듣기로는 성북동, 평창동도 되게 좋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는요 기가 세요. 그래서 기가 약한 좋은 사람들은 뜻인가요? 그게? 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안 돼서 나오고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커서 된 거고 그게 성북동에 조양호 회장 저택 거기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 그 사시던 데도 네. 굉장히 유명한 데죠.
그 뭐 조양호 회장 그 자택은 네. 뭐 여기서 막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예, 많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아. 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풍수질이고 하여튼요 뭐 쉽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야, 이 집이 풍수가 좋대.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아 그리고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상도동 쪽에 네. 사셨잖아요. 거기는 어떤가요? 숭실대 있고 그거는 하는데 중대. 예, 광화문을 중심으로 네. 좌측이냐 우측이냐인데 네. 예, 좌측에서 다 대통령이 났습니다. 우측에 아.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도 뭐 좋은 데고 대통령들 나오신 데는 다 좋은 데죠. 연희동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연희동. 예, 등등이 있어서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는데 일단 가장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끝에 아까 부가가치라 그랬잖아요. 네. 조금 더 가치를 얹히는 거지 꼭 뭐 명당에 산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 잘 사는 아니다. 거는 절대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당에 어떤 경제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일단은 환경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연과 가장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바람도 잘 불고 네. 사실 이제 수분이라는 이 물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이 습기 조절 이런 것들이 네. 잘 될 수 있는 거가 건강한 거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실 건강이 좋아지면 그다음에 바로 오는 게 생산성 배가거든요. 거기다 가족까지 네. 같이 사는 가족까지 그런 정신적 그다음에 신체적 네. 건강이 오르면 생산성이 배가 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거나 좋은 터라는 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네. 뭐 등등이 하는데 집값까지 올라주면 네. 정말 더 좋겠는데요. 사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아직 마지막 남은 명당이 그 뭐 삼성동 이 현대차 부지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서울의 어떤 기운이 여러 군데서 시작을 하지만 네. 지금 가장 기가 뭐 창궐하고 좋게 흐르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청계산, 네. 그다음에 우면산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근처 사시지 않으세요? 저는 우면동 근처에 살긴 하는데 제가 좀 산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고모님 말씀 듣고 좀 결심을 했어요. 등산을 정말 싫어하는데 어떤 산을 좀 등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면산이나 또 아니 우면산 어디가 좋을까요? 산은 다 좋죠. 그래도 또 일단 이제 건강산. 시청자분들 중에 이 뭐 강북 쪽이나 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어떤 산이 좋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이 서울에 네. 이 기가 이 발원하면서 일단 뭐 발원하는 데는 서울에는 없습니다만 증폭되는 데가 우면산 청계산이라고 지금 청계산. 하고요. 청계산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청담동으로 해서 뭐 이렇게 쭉 나간 데는 뭐 네.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재미나게 자 청계산 근처에서 사시면 청계산 올라가고 야, 청담동이 좋대. 그럼 거기서 점심 들으시러 가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곳에 그냥 가는 것만으로 가는 좋은 기운을 것만으로도 좋은 받는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리학적이라든가 이런 네. 이 건강 거기다가 뭐 경제까지 이렇게 붙여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하지만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 섞으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악착같게 돈 벌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게 사실은 저는 풍수. 그래서 이 경제에 어떤 하나의 그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풍수가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명당이 어딜까? 또 마지막 질문으로 또 고모님이 생각하시는 명당이 있다고. 네, 저는 뭐 명당은 내 마음속에 있다. 너무 근데 추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럴 내 수도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있는데 사실 명당이라는 데 가봐도 네. 자기한테 안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여기 살고 싶은데 한 군데 있죠. 왜 여기 가죠? 네. 거기가 자기 명당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하고 제일 잘 맞는데 그런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 노력해야죠. 제가 뭐 어디 좋은 곳을 여행을 갔는데 여기 살고 싶다. 근데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자주 그럼 가는 이제 것만으로 네, 도움이 그리고 되겠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명당은 또 바뀌더라. 네. 그래서 지금 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이 부자고 네. 가장 명당은
자기가 자기 가슴에 울림이 있는 곳. 여기 좋다, 너무 좋아. 거기가 명당이다. 네. 이제 그분들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뭐 일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진짜로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쵸. 아침에 피곤한데 뭐 일어나서 일을 가야 나오죠. 되고, 그다음에 그쵸. 여기서 배도 안 고픈데 12시에 밥 먹어야 되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지금 얹혀서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먹고 전화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전화기요? 예. 왜요? 회장님들 전화기 갖고 다니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전화기에 너무 얽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핸드폰으로 항상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부자 중에 부자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곳이 명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어떤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실 건가요?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어서 네. IMF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는지, 네.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가 변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보고 와야겠네요, 제가. 꼭 보셔야죠. 꼭 보셔갖고 이제 그동안 또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폭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꼭 영화를 좀 보고 와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